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장에 들어서는 이시바 일본 총리를 환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취임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와 회담에 나선 겁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시바 총리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화답했습니다. そして政府と政府、企業と企業のみならず、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유지하고 한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정상 외교 시간표는 빽빽했습니다. 하루에만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6개 나라 정상,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 자체가 우리 외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밤 캘거리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모두 9개국 정상과 1개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 대화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원내 수석 진영을 꾸린 여야 원내대표가 상견례 형식으로 만난 자리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김병기 민주당,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여당이 주장하던 내일 본회의 개의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회동을 마친 뒤 양당 수석이 결과를 설명했는데 양당이 원내 인선 문제로 시당을 달라고 말해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원내 수석 부대표 인선이 마무리된 데 따른 상견례 형식의 만남이었고 추경안과 원구성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당 수석은 내일 다시 만나 추가 협상 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특히 원구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해서 합의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즉답을 피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3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넘기기로 했고 민주당도 심사 속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라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당정이 오늘 아침에 2차 추경 규모와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여당과 기재부, 대통령실은 오늘 아침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 발표를 앞둔 2차 추경안의 세부 조율을 마쳤습니다. 필수 추경 성격이었던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경과 합치면 당이 요구했던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졌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이 반영됐고 보편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계층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며 보편과 선별 지원이 혼합된 형식의 지원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탕감 재원도 함께 편성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한 직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생지원금의 부정적인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 압력이 우려된다며 정치 추경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국회에서는 다음 주 청문회가 잡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야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맹목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본격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야당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건 국정 방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허물이 적지 않은 만큼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국 공신으로 김민석 의원을 생각하셔서 총리를 지명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안 의결을 위해 연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에서도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정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마친 뒤 잇따라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특검들도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수사 착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지요? 맞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특검보 임명 하루 만인 오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기관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민특검과 특검보들은 오후 2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 박세현 고검장과 만났고요.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리,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을 맡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과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찾아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과도 만났습니다. 민특검은 넘겨받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수사 인력 파견에 관해 얘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서초역 부근 건물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정식 사무실은 광화문역 부근 건물에 꾸릴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소유권을 가진 기재부에 국유재산 임시사용 승인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다음 달 초부터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의혹 관련해서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맞습니다.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고검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수사팀이 우선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고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도 최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입원한 상태이고 김 여사 측은 특검과의 중복 수사 우려 등을 지적하면서 소환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검 재수사팀 지난달 말 미래에셋 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의 3년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녹취도 여기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검찰이 추가 확보한 증거를 포함해서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내용을 우선하여 살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부 후보 8명의 임명 요청안을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파견 검사들도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 임시 사무 공간을 마련한 상태고요. 행정지원 인력들이 사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에 사무실이 마련되면 거처를 옮긴다는 계획인데 공간 마련을 위한 협의 그리고 현장 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최상병 특검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특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아직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가입 이력 등 결격 사유를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오늘 안에 추천을 끝낸다는 계획이고요. 특검보가 임명이 되면 수사기관들과 구체적인 파견 인력에 대해서도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병 특검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부근에 있는 빌딩에 차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혐의 판단을 했던 기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용수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그리고 권모 씨 등 시세 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토대로 그런데 뒤늦게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없었던 걸로 드러났고 재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를 특정해 주문 녹음 파일과 주문표까지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는데 최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도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재수사 결정 한 달여 만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면 꼭 김 여사 계좌가 아니라도 들여다보는 게 주가 조작 수사의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수사한 만큼 기존 수사팀이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수사팀은 무혐의를 발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레드팀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검증하는 차원이었는데 재수사나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전체를 흔드는 파장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주문 녹취 파일과 증권사 직원 진술에서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기존 수사팀도 해당 직원을 불러서 조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거래했던 미래에셋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누구에게 맡긴 것 같고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2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소환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는데 경찰이 결국 강제 구인을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비상겸 특별수사단은 내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만 경찰에 냈는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고 관여한 사실도 없지만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조사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예정된 시점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다만 조만간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사건 기록을 넘겨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특검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도 임명 다음 날 경찰 특수단을 방문해
특검 관련 업무를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말하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의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경찰은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특검 출범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 요구나 신병 확보 시도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길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현안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9개국 정상과 1개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면서 대화를 했고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상견례 형식이잖아요.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고 또 대통령실도 아직은 인원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G7 정상과 그 외의 국가들도 오기 때문에 상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도 보여주고 또 실용 외교도 보여주려고 좀 했었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빨리 귀국하는 바람에 원래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하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실리적인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시켜서 실리적으로 가자라고 했고 과거의 역사를 지울 수는 없지만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저해하는 발전을 저해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역사 문제는 별도로 또 좀 협의를 하고 미래 협력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증진해서 발전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실리 외교 부분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첫 외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무난한 스타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준비 기간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선조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로 나간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상견례적인 모습으로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가져온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먼저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7월 8일까지로 그 관세 유예 조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후에 통화가 좀 늦어진 점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나토에 가셔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물론 미국 측에서 나토에 갑작스럽게 또 안 간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미국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동안에 3개년 2022년부터 나토에서 계속 초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인태 4개국이 초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에서 참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다시 한 번의 만남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나토는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화수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번에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거 귀국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이 화요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것으로 뭐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국 준비는 부족하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준비 부족만을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외교 무대에서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관세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굳이 기한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일방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대선 과정에 있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최대한 대한민국의 실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뭐 친중 정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한미일 동맹이잖아요. 그 동맹 기초 하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심, 실리 중심의 외교를 좀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던 한일 정상회담, 이거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서로 간의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정도였지 실무적인 이야기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 부분, 그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너무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계속적인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초반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언급 자체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과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관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7월 8일까지로 유예가 되어 있고 일본은 이제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담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미일 정상회담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과의 그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 미국과의 대응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모색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었는데 발표를 안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 교민과 만나면서 영부인 첫 단독 일정에 나섰고요. 뭐 이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할 때도 옆에 서서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기간에는 굉장히 조용한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 영부인으로서 좀 보폭을 넓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선 기간에는 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영부인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조용한 내조 행보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고 결국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된 거잖아요. 그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저런 화면들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한국적이고 좀 편해 보였어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뻐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비춰졌다라고 한다면 김혜경 여사의 어떤 외교 활동은 좀 자연스러움이 많이 보였다. 특히 한복을 입고 가면서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든가 한국을 좀 알렸고요. 또 동포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대통령이 오셨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죄송한 마음과 또 대통령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포들이 얘기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걸 잘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겸손한 모습으로 동포들을 봤다는 점이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라든가 이런 동선들이 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탈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좀 조용히 내조하는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혜경 여사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본인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나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들이 있었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벌금 150만 원 항소심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결국 이 사건도 아마 조금 있으면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었어요. 검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만 기소를 한 상황이었었는데 이것도 헌법 소원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그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혜경 여사가 본인이 어쨌든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이제 더 이상 법원에 나갈 일은 없어요. 이제 판단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부인으로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과정이 있고, 다만 거기에 있어서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특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좀 챙겨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 이미지만으로도 지금 외국에서의 어떤 주식 투자라든가 국내 기관 투자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물 경제가 특히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보여줘야지만이 정말 말했던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000에 거의 인접했습니다만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민생지원금 같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이게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실물 경제는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밑거름, 마중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밑거름을 통해서 기업들이 또 열심히 경제활동을 통해서 또 세금을 또 많이 내준다라고 한다면 또 이게 또 선순환이 돼서 다시 세금이 많이 거치고 또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정부, 국민들이 합심해서 좀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게 이게 차등 지급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초반에는 전 국민 25만 원 형태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전 국민은 15만 원 그리고 차등 지급을 해서 많이 받는 분들은 5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 부분을 민주당이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배드뱅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드뱅크를 하겠다는 이유가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나갔었고 그 대출을 상환을 유예를 해줬는데 올해 9월에 돌아오는 게 한 50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쓰나미처럼 계속적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캠코 산하의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이런 부실 채권들을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조세 지출을 정비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50조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세 지출을 정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전혀 이해를 하실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힘들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배드뱅크 설립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대선 과정의 공약이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 국민 지원금이 나가고 배드뱅크 설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입국을 하시면은 뭐 당정 협의들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속도감이 빠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러프하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60조 원에서 70조 원 정도가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추경을 합쳐서 700조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이 이번에 추경으로 나가는 것인가? 이것은 나라의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들어오셨을 때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정치 추경이면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우려를 내비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지방선거도 없고 총선도 없잖아요. 정치 추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참 무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해요. 지금같이 위기 상황에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한 게 있나요?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만 세금이 별로 안 거쳐서 또 돈이 없어서
계속 그 핑계만 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폭락하고 외환시장도 폭락하고 중소자영업자는 다 죽었죠. 거기에다가 12.3 비이상계엄까지 터뜨려서 결국 나라에 굉장한 위기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속하지 않고 이것 걱정 저것 걱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정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에는 충격적인 요법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민생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 한은은행 총재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위험합니다. 0%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고 물가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뭔가 경제의 마중물 역할들을 통해서 경제가 다시 전환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신속성이 필요한 시기에서 민생 쿠폰 지원금도 25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보편 지원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원하지만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지원을 통해서 사실상 경제 회복에 마중물을 주는 것이고요. 배드뱅크 문제도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만 국가의 범죄로 인해서, 내란 범죄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막으면서 적절한 선을 찾아주는 것, 이게 굉장히 유능한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데 한수를 둘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적절한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여러 차례 지원금이 나왔지만 그게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현금성 살포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다음번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이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호르무스 해협이 진짜 잡혀버리면은 막히면은 우리는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두 달 뒤에 또 다시 지원금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은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기준점들을 설정을 해서 이 지금 기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금이 나가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국민들 설득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모두 빚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현금성으로 살포라는 것,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돌아오는 빚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그 현금 살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윤석열 정부가 못했던 정책들을 민주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총재가 전문가 아닙니까? 가장 전문가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정치 평론가들이 경제를 얼마나 알겠어요. 자꾸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선 기간 내내 민생 쿠폰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하는 총재도 꼭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일단은 지금 자료 제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 측에서는 사흘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KBS 사장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틀이 아니라 사흘 정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위원들이 대전 MBC에 출장을 가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틀로 한 것은 저희 그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의혹들이 터지니까 일요일까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글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중과세대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궁금하신 것은
도대체 소득이 얼마가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본인이 세비로 받은 5억 원 정도 이외에 남은 돈들이 뭐 빙부상이 있었고 뭐 다른 뭐 기타 소득이 있었다, 강연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국민의힘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된 기타 소득은 600만 원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몇억 원 정도가 비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도돌이표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충실한 인사청문회 위해서는 미리 좀 충실한 자료 제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특위가 총 1,07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몇 개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22일까지 전해야 되는데 뭐 충실하게 해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24, 25일이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십수년 전에 자료 요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뭐 저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그 국무총리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도덕성과 실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충실하게 제공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아마도 김민석 후보자와 인사청문팀이 잘 준비해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인 가정사가 또 많이 있었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또 이혼 과정도 있었고 자녀 같은 경우는 전처가 좀 또 키웠기 때문에 뭐 교육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뭐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청문 기간 동안 그런 과거의 어떤 가정사까지도 잘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강의도 있을 것이고 방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뭐 일부만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잘 청문회 기간 동안 설명을 통해서 야당도 설득하고 또 국민도 설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야가 이 총리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협의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마찰이 있었던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증인을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증인을 요구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저희 측에서는 강 씨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증인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정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전처에 대해서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건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처가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료 제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의 대학 학비 같은 것들을 전처 측에서 부담했다라고 김민석 후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 내역을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양육과 관련한 비용을 본인이 오롯이 부담했었다라는 자료만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가서 자료를 그냥 발급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출하면은 전처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가족사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도 뭐 배우자가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이런 SNS에 글 같은 것을 올리면서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의혹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료로서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일요일까지 증빙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12.3 비삼경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그리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망라된 증인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잖아요. 좀 정치적인 성격보다는 아무래도 후보자의 실력, 능력과 또 도덕성 검증 이런 것들에게 집중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뭐 전처에 대한 증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처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증인이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한 전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도 참 힘들 것이고 또 전처 입장에서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을 부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관련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전까지 제출하는 방향으로 또 여야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는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 아니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정말 전 총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자가 이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관련된 어떤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청문회에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뭐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잘한 결정이라고 보지만 전혀 무관하게 그냥 정치적인 공략용으로만 쓴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민주당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제가 인사청문위원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도 수준에서 여야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3대 특검 출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이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소환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이후로 요청을 하는 그런 의견서를 냈다라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공교롭게도 기간이 그런 것이지 검찰의 뭐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글쎄요.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 국민과 똑같이 저는 취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소환 요청이 왔을 때 그냥 전화해서 몸이 안 좋습니다라고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뭐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입원했다라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라고 기자한테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뭐 당연히 아직 특검은 출범이 되지 않았으니까 서류가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검찰 측에도 정식으로 뭐 진단서나 이런 서류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지금 그냥 검찰 수사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검찰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특검으로 넘길 것인지는 검찰과 특검이 결정을 할 부분이지만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이 수사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뭐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결과적으로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서정호 변호사가 어제 YTN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입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의혹을 털고 가겠다면서 특검을 반겼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뭐 정말 반겼겠어요. 뭐 검찰보다 특검이 더 수사가 많을 것이고 더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사병처럼 운영됐잖아요. 사실상 대통령 3년 동안 좋은 시절 다 갔죠. 그 시절에 조금만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힘들지 않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드리워진 수사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수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대통령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본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했고 대통령만 바라본 검찰의 어떠한 그 사병 같은 역할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파국으로 몰았다. 물론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제 수사받아야 될 시기인데 병원에 입원했다. 이걸 뭐 국민들이 반기거나 김건희 여사가 정말 아프니까 수사받지 않아야 되거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자업자득인 것이고 저는 그래도 마지막은 특검 수사라도 잘 받아서 오히려 국민들께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하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것들이 오히려 역사에 있어서 오점은 그나마 덜 남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뭐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조사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강제 구인에 나서기에는 역시 또 특검이라는 제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체포라든지 뭐 구속영장 같은 것들은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가 되었을 때 그 후폭풍들도 굉장히 컸었던 것이거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총으로 가서 소환 조사하기보다는 서면 조사나 뭐 제3의 장소에서 하고 싶다, 그 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꼭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과거와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검찰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적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강제 구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당 개혁 방안을 두고 내용이 커지는 모양새던데요. 그렇죠. 일단은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가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혁신위를 띄우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5대 개혁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위를 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한다는 것도 약간 시기적으로 전당대회를 오히려 뒤로 미루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혹들도 있는 것이고 또 혁신위를 반드시 띄워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모든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뭐 기수별로 해갖고 따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의 혼란이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됨으로써 조금씩은 잦아들어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혁신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지 저는 혁신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도로 친윤당 아니냐, 영남 자민련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송원석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어떠한 인선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이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주류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니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한 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긴장관계를 통해서 여당이라든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본인들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 실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뭐가 부족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국민들 다 알아요. 근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TK 자민련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당으로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그걸 국민들의 회초리를 세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좀 자가당착에 빠진 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야당이 똑바로 서야지만이 또 건전한 긴장관계로 민주당이라든가 정부를 견제하면서 잘 대한민국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정상적인 당으로 좀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8월 1일 전당대회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만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박선대 의원의 출마도 되게 유력해 보인다는 전망이 많고 또 제3의 인물설도 있더라고요. 제3의 인물까지는 제가 아직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갔기 때문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복귀를 하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SNS 상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꼭 출마를 해달라.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또 내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저는 뭐 출마는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또 법사위원장 하면서 시원시원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내 지지가 또 많아요. 그래서 아마 2파전으로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권리당원의 선택이 저도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네.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낫습니까? 글쎄요, 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친명을 넘어서서 찐명이라는 것을 뭐 당원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좀 특이한 원내대표 선거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당대회는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청래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런 게 지금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의 구호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괴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찐명 중에 찐명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찐명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글쎄요, 저희 당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저는 여기까지 온 어떤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미군의 중동 사태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8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미군의 핵시설 타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서 미군이 개입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이란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끝을 원한다는 발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Now, a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continues,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clear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JD 벤스 미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나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사실상 최후 통첩에 나서면서 공은 이란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이란 타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란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 개발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며 외교적 해법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G7 정상회의에서는 중동 사태가 여전히 화두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미국이 대화를 선택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Well, I don't think you should read into that an American attack is imminent. We sat here, we had a 2-hour discussion with the president last night.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 큰 혼란을 부를 거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Mais je pense que la plus grande des erreurs aujourd'hui, c'est de chercher par la voie militaire à faire un changement de régime en Iran. Parce que ce sera là le chaos.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이란 핵시설 피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이란은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 의도가 분명치 않다며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 wouldn't equate this so quickly with a case like the DPRK, for example. There will have to be a diplomatic table around which
we will have to coalesce and to converge around.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는 보도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I trust the president on this. And I'm hoping the president will not get involved with the war. This is not our war. This is Iran's war. Don't panic and hope we all make the right decision when it comes down to it.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오늘 테헤란에 이른 새벽부터 크고 작은 폭발음이 울렸고 오전 5시쯤에는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역시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을 동원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 테헤란을 빠져나가려는 주민의 탈출 행렬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미국 개입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가 고조됐지만 코스피는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로 돌아서며 2,972.19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자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등 정유주가 강세였고 삼성전자는 3%가량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 내린 채 개장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전환해 779.73으로 마감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이용객들의 전화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휴대전화 앱을 제공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진상 고객인지 등 성매수남의 특징은 물론 과거에 업소를 단속했거나 수사한 경찰관의 번호까지 공유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검색창에 경찰관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했더니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라는 정보가 빨간 글자로 여러 개 뜹니다. 업주들이 자신의 업소를 수사하거나 단속한 적이 있는 경찰관 정보를 공유한 겁니다. 수사를 했던 경찰관 전화번호까지 지향돼 있어서 향후 경찰의 단속을 펴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앱에서는 성매매 업소 이용객들의 전화번호도 공유됐습니다. 성매매 업주 휴대전화에 입력한 전화번호와 정보가 자동으로 앱에 등록됐는데 성매수남, 단속경찰관 등의 연락처 400만 개가 모였습니다. 업주 2,500여 명이 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성매수남의 이용 횟수와 성적 취향까지 기록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이용객은 이른바 진상 고객으로 표시하고 피했습니다. 업주들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6개월에 45만 원을 내고 앱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 앱을 배포하고 운영한 혐의로 31살 총책과 29살 실장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성매매 업주들에게 앱을 제공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4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론 고가의 시계를 사거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익 가운데 절반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앱 개발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해당 앱을 차단하고 개발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가 미흡했던 건 선관위였는데 이를 발견하고 신고한 유권자 잘못으로 몰아간 겁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분이랑 같이 오셨던 분들이 어떤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투표 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2장 교부하는 실수를 하면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투표 사무원이 관외 투표자 A씨에게 투표지 한 매와 회송용 봉투 2개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기표한 뒤에야 자신이 받은 봉투가 2개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한 개는 주소 라벨이 붙어 있었고
다른 한 개는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 역시 착각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 용지를 넣은 채 투표 사무원에게 되돌려줬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를 비어있는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기표 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은 투표 사무원이 이 봉투를 그대로 다른 투표자인 B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CCTV 등을 포함한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는데 A씨의 투표 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회송용 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투표 방해 행위가 많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다며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알린 B씨를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선관위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애꿎은 유권자의 책임으로 몰아갔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법원이 독자 활동 제동에 불복한 뉴진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는 소속사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향후 행보도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파탄나 나가겠다는 뉴진스 주장을 법원이 다시 한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 독자 활동을 제한했고 4월 멤버들 이의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상급법원이 또다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소속사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잃게 되지만 멤버들은 모든 성과를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멤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5일 본안 소송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재판부 제안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법원은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활동하면 한 번에 1인당 10억 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한 만큼 본안 소송 1심 선고 전까지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속사는 멤버들 활동 중단 속에서 과거 촬영했던 영상 클립을 공식 계정에 꾸준히 올리고 음원의 4억 스트리밍 돌파 사실을 알리며 뉴진스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뉴진스의 활동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팬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1도 등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3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집니다. 또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쪽 일부 지역으로, 밤에는 중부 내륙 곳곳으로,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내륙에서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최고 6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 되겠고 특히 모레 오후부터 곳곳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 G7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등 각국 정상들과 회담하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캐나다 방문 이틀째 G7 초청국 환영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의장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손을 맞잡으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어 G7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이 자리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 정상과도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악수하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는 어깨동무한 채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도와 멕시코 정상까지 만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G7 초청국들이 참여한 확대 세션에선 공개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에 주요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교민들과 만나며 영부인 첫 단독 일정에 나섰습니다.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또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새로운 어떤 대통령께 바라는 일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장애인 작가들과 만나 한국과 캐나다의 장애 예술 분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실용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장에 들어서는 이시바 일본 총리를 환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취임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와 회담에 나선 겁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시바 총리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화답했습니다. そして政府と政府、企業と企業のみならず、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하고 한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정상 외교 시간표는 빽빽했습니다. 하루에만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6개 나라 정상,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 자체가 우리 외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계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중요한 이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国際情勢は極めて厳しい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ウクライナ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中東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またアジア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すべて共通したいろんな要素に基づくものだという認識を私は持っております。 또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은 두 나라를 오가는 셔틀 외교도 이어간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対面で意義ある意見交換ができたことを歓迎し、首脳間のシャトル外交の活用を含め、両政府間で緊密に意思疎通を続け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자세가 드러났고 일본 정부 내에서 이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일 정상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공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쌓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도쿄에서는 주일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이딴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거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 2차를 합쳐 35조 원에 근접한 추경 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는데 보편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모두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1차 추경에서 13조 8천억 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엔 민주당이 줄곧 요구한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방식은 여당의 일관된 방침대로 전국민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의 의미를 민생 회복에 둔 만큼 소비 쿠폰 사업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경기 살리기란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 취지엔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포퓰리즘 성격의 정치 추경은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 확장이 자칫 물가 상승 압력이란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생각만큼 금리는 인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계획입니다. 다만 추경안을 심사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지만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원구성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신임 원내 지도부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자리에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와 신임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도 각각 참석했습니다. 회동 이후 문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국민의힘 측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달라고 주장했지만 애초 합의대로 1년 더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고 그리고 유 의원은 협치를 위한 룰은 필요하다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수석 부대표는 추경 등 정부가 일할 환경을 위해 본회의 개의 일정을 19일로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원내대표단 인선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고 유 의원은 견해차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중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개국 공신으로 생각해 지명한 것 같다며 정치는 국민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지 사적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를 맹목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면서 아주 비열하고 치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한 신상 발언을 삼갔지만 야당 공세가 거세다 못해 도를 넘는 부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국정과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부처들의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정기획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 기획재정부와 대면한 자리에선 어두운 경제 여건의 민낯을 조명했습니다. 제2의 IMF란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적극적 거시 정책을 통해서 경기 민생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23일 날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스케줄을. 업종별, 지역별 격차 문제 해소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경제 공약인 인공지능 분야 100조 원 투자 방안 등 기술주도 성장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지금처럼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부처들의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굉장히 비슷한데 실려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과 관련된 업무 보고의 내용이 좀 덜 충실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분과별 업무 외에도 국정비전이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TF를 출범하고 시민들의 정치 행정 참여 관련 TF 등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의견까지 경청해 오는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기재부가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설계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뇌부와 금감원 수석 부원장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민 특검과 특검보 4명은 오후 2시쯤 서울 고검청사를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하고 뒤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리와 만났습니다. 민 특검은 40여 분간 면담을 진행한 뒤 넘겨받을 사건과 검사와 수사관 파견에 관해 얘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이 출범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거듭 소환을 요구했죠.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출범하면 그때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 소환에는 불응한다는 입장인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의혹 수사팀의 동시 소환 통보에 또다시 못 간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출범을 코앞에 둔 특검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만큼 특검에서 소환하면 그때 출석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지병으로 입원 중인 김 여사가 퇴원하려면 2주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또 불발된다면 검찰로서는 강제 수사나 기소 등 처분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매듭 짓고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김건희 특검에 바통을 넘길 필요성 때문입니다. 특검 준비 기간에 도이치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정부 소유 서울 광화문 소재 빌딩을 사무실로 낙점하고 늦어도 7월 초에는 수사 착수하도록 준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전까지 사용할 임시 사무실도 마련했는데 이미 민특검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 기록 검토도 시작될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특검 출범 전에도 기존 수사팀이 특검과의 협의를 거치면 강제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망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3대 특검에 대한 방해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 여사는 병원에 입원하고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온 국민이 특검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3대 특검이 완전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비정규직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김 씨의 동료와 추모객들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 김충현 씨의 영정사진과 관이 장례식장을 나옵니다. 유족과 동료들이 연신 눈물을 흘리고 김 씨의 어머니는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운구행렬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로 향했습니다. 지난 2일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충현 씨의 영결식은 사고 발생 16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발전소 앞에 모인 추모객들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책임자 처벌과 발전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겪었던 일터, 그가 맞섰던 구조, 그가 꿈꿨던 세상의 조각들을 우리 힘으로 하나씩 맞춰갑시다. 형도 하늘의 밝은 빛이 되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랜 고향 친구의 마지막 인사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친구야, 제발 그 세상에서는 차별, 아픔, 고통 없는 삶을,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추모객들은 정규직 전환 이행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의 문구가 적힌 만장을 들고 사고 발생 장소까지 행진한 뒤 종이꽃을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사전 협의도 없이 현장에 나와 헌화 장면 등을 촬영하면서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앞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는 고인을 기리는 나무가 심어질 예정입니다. 사고 대책위는 앞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과 정부 협의체 참여를 통해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이 있었죠.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중대장의 경우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9일차 신병 6명을 상대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진행됐습니다. 땡볕에 책으로 채운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은 연병장에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0대 장교 2명. 이들은 형법상 학대치사와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재판부는 중대장 강모대위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공탁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대장 강대위의 경우 죄값이 늘어 5년 6개월, 부중대장 남중위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것과 달리 피해자별로 가혹 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른 만큼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 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습니다. 입대한 지 10일 만에 썩고 병든 군대의 지휘체계 속에서 죽여진 박의 죽음을 통하여 군대야말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판결 직후 박 훈련병 유가족과 군 인권센터는 군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장병 인권과
의무복무병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프랑스 의류 브랜드의 가품을 만들어 전문 판매업체에 납품한 공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년 넘게 온오프라인으로 가품을 판매해왔는데 현장에서 압수된 물품의 금액만 7억 원이 넘습니다.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3층으로 올라가니 의류 제조 시설이 나옵니다. 네, 신용자 400하고 300 나왔습니다. 티셔츠는 물론 상표도 상자 안에 가득한데 모두 가짜입니다. 국내에서 못 만듭니다. 이 만드는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프랑스 유명 의류 브랜드의 가품을 만들던 공장인데 기동 순찰대의 순찰 과정에서 단속된 겁니다. 이 공장은 2년 넘게 해당 브랜드의 가품을 만들어 전문 판매업체에 공급해온 거로 파악됐는데 단속 당일 경찰에 압수된 티셔츠만 3,600여 장에 이릅니다. 모두 7억 3천만 원 상당으로 가짜 라벨도 15,000장 넘게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정가 25만 원 상당인 반소매 티셔츠의 가품을 온라인에서 20만 원, 오프라인에서 5만 원 정도에 팔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품 의류 판매업체를 단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랑구에 납품 공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랑구를 순찰하며 실제 공장의 위치를 확인했고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공장 관리자 2명과 업체 사장 1명까지 모두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달걀에서 가공식품까지 식품 가격이 전방위로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까지 치솟으며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30구 달걀 한 판. 최근 가격이 오르며 일부 제품은 이미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이번 달 달걀 산지 가격은 5,700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17.4% 올랐고 소매 가격도 8%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달걀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모두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4%대를 기록했고 외식 물가 상승률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는데 뭐 과자류도 그렇고 라면류부터 해가지고 먹는 건 다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후 급등한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 물가를 크게 웃돈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높아진 가계 체감 물가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결국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 활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여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원재료와 인건비 등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인 투입 물가 상승과 식품 물가 상승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투입 물가를 잡는 것이 정부의 우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확대 연장하고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생산비와 물류비 등 투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공병을 파병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마지막 대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공병대가 쿠르스크 재건 임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заминирова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других взрывоопасных предметов, это сотни гектар, это сотни километров разрушенных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дорог, коммуникаций,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омов.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투 공병이 투입되는 전쟁 양상을 보면 다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투 공병은 적이 설치한 지뢰나 장애물,
파괴된 교량 등을 신속히 극복하고 새로운 진격로를 개척합니다. 지뢰와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해 적의 진격을 막거나 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진지 구축과 방호시설 설치로 아군 생존성을 높이고 보급로도 확보합니다. 결국 전투공병의 투입은 전선이 복잡해지고 승패가 좌우되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와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휴전 압박이 더 거세지기 전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현재 전체 영토의 70%를 점령한 동부 도네츠크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They produce 4 times as much ammunition as the whole of NATO is producing as we speak. They are reconstituting their armies. Their whole economy is on a war footing. 북한은 진지 구축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위치를 확보할 때마다 방어 구조물을 설치하는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북한 공병 부대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도네츠크 점령지에 소규모 북한 공병 부대를 주둔시킨 적이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북한은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북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군 6,000명을 추가 파병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도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의 서기의 면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추가 파병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협조할 내용들을 확정하시고 관련 계획들을 수락하셨으며 북한의 이번 추가 파병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로 보내진 파견 북한군은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파병이란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경제와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응한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병 1인당 월 2,000달러가량으로 추정되는 외화벌이는 기본으로 낡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위한 군사 기술이 이미 상당 부분 이전됐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위성 기술이나 ICBM 기술은 미국을 자극하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미 공격 능력이니까.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 쇼이구가 이번에 가서 김정은 방러까지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죠. 최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핵시설 선제 공격과 이란의 반격이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쇼이구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추가 파병에 대한 질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을 계속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 파견 노동자는 유엔 안보리를 위반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며 빅리그 진입에 도전하던 투수 고우석이 소속팀에서 방출됐습니다. 최근까지 트리플 A 잭슨빌 전보 슈림프 소속이었던 고우석은 메이저리그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지만 새 소속팀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우석이 한국 프로야구 복귀를 선택할 경우 원 소속팀인 LG와의 협상만 가능한데 차명석 LG 단장은 고우석 측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서울시가 지하차도 차단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재작년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트럭이 누런 흙탕물을 가르며 지하차도를 겨우 빠져나옵니다. 근처 둑이 무너지면서 불과 3분 만에 강물 6만 톤이 몰려든 겁니다. 순식간에 덮친 물에 차량이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호우 경보가 발령될 만큼 물폭탄이 예고됐지만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외부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어두운 내리막길이잖아요. 차들도 지나가길래 그래도 들어갔는데.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작동하는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물이 차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막는 시설로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번 달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진입 차단 설비 같은 홍수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마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장마철 범람이 잦은 도림천 상류에 들어선 빗물 저류조도 문제없이 작동되는지 살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상류부터 빗물을 빼내 주거시설이 밀집한 하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지난 5월 이미 가동을 시작한 저류조는 최대 3만 5천 톤에 달하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설 덕분에 집중호우 때 도림천 수위를 10cm나 낮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따갑게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1도 등 예년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밤사이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저녁부터 밤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등 내륙에서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 일부 지역으로, 밤에는 그 밖의 중서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최고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오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장화를 착용하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요. 장화를 사용한 뒤에는 뒤집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마른 수건으로 내부를 닦아줘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충분히 말려야 하고요. 녹차 티백이나 신문지를 넣어놓으면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